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뉴스가 풍성합니다. 풍성하네요. 풍성해. 첫 번째 그 기사의 머릿말이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예. 얼마나 더 맞아야 전학을 보낼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 자녀 10살이잖아요. 근데 네. 9살 후배를 폭행해가지고 전치 9주에 아주 심각한 폭행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 피해자의 변론을 맡았던 황태륜 변호사가 네, 저희 방송에서 직접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지금 이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했어요.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3차례 폭행이 있었지만 지속성 지표에서 1점을 받아서 사실은 전학을 갈 수 있었는데 네. 이 1점을 받는 바람에 전학을 못 간 거잖아요. 안 보낸 거잖아요. 안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전치 9주에 이렇게 심각한 폭행 피해를 당한 아이가 어떻게 가해자와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 이 정도 맞았는데도 전학 조치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분개를 했습니다. 예, 이 강제 전학 기준이 전체가 16점인데 5개 기준이 있고 그 각 기준별로 0점에서 4점 사이가 점수가 나오는 건데 네. 소위 지속성 3회의 폭행이 있었는데 뭐 두 차례 폭행은 같은 날 있었습니다. 네. 같은 날에 있었고 한 차례가 그 일주일 전에 있었는데 지속성을 그냥 1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15점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화해 이런 게 있어요. 반성 정도도 하나의 기준이고 네. 화해 정도도 하나의 기준이에요. 근데 나머지가 4점이 아닌 것들이 꽤 있었다라는 나머지 지수의 기준의 평가들이 네. 그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반성과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심지어 화해가- 가해자 엄마가 사랑에 매였다라는 예, 이런 발언까지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하기도 했죠. 그래서 실은 지속성 1점뿐만 아니라 요건 하나의 지표만 그 공개를 한 건데 나머지 지표가 또 개인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네. 나머지 지표들도 약하게 점수가 1점 내지는 2점 많아야 3점 정도로 있는 지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15점밖에 안 된 거거든요. 네. 지속성이 1점일 뿐만 아니라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맞아야 전치 9주 이상 맞아야 가해자를 전학시킬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이 피해자 측의 황태른 변호사의 얘기는 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민사소송 제기를 했고 네. 민사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즉 이거는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을 네. 바꿔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네. 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김승희 씨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이 피해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실제로 돈으로 배상받는 걸 원할까요? 아, 당연히 아니죠. 그건 돈으로 보상이 안 돼요. 이거는 예. 이 피해 정도는요. 그러면 그 학생이 원하는 건 뭘까요? 전학 보내고 진정한 사과하고 그렇고 본인은 자기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다면 네. 김승희 씨는 뭘 생각해야 되냐? 네. 비싼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가 아니라 네. 진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예요? 스스로 전학 가면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 문제를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긁어 부스러움 일으키는 게 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인 것 네.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느냐는 거죠. 김승희 씨 그 가해 학생 부모님들은 네. 도대체 피해 학생의 전치 9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뭘 해야 되는가 네.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주 그걸. 심플합니다. 심플해. 너무 심플해. 네. 전학 가면 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 학생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 학생에게 반성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또 다른 학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반성할 기회를 줘야죠.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네. 아직은 어리잖아요. 초등학교 네. 3학년인데. 그럼 이 학생이 이 낙인 저는 찍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키울 건지 야 엄마 아빠가 힘 있고 빽 있고 변호사 써가지고 너 계속 학교 다니게 해줄게 이런 것을 당연한 걸로 그것이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으로 키울 건지 네.
네. 너무 선택은 네. 예, 선택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에 국내 환경단체가 갔습니다. 이야. 갔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이 됐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차 방류 때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이 나온 것은 물론이거니와 스트론튬 다시 90이라고 써 있는데 이 물질은 체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물질인데 이게 또 발견이 됐고 네. 이 2달 전 8월에 처음 이제 방류를 했잖아요. 2달 만에 바다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네. 오염수 방류구 인근의 삼중수소의 농도가 투기 이래 최대치로 올라갔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해양과 인류의 위기가 드러났는데 이게 3, 40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지속해서 방류를 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우려가 된다. 한국 정부는 명확하게 핵 오염수 부분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건전 재정을 운용하겠다며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핵 오염수 처리 비용을 우리나라에서 떠맡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독자적으로 한국 정부가 시료를 채취해서 이거를 분석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이걸 정부가 안 하니까 환경단체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환경단체 이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전문가를 보내보겠습니다. 라던가 어떤 대응책을 내놔야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 보세요.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도쿄 전력이 주는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거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다른 결과를 갖고 온 이유는 뭡니까? 시민단체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시료 채취해서 맞아요. 이거를 분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시민단체들이 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죠. 국민 세금 갖고 뭐 해요? 국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지켜줘야 되는데. 아니 나도 하겠다. 도쿄전력이 주는 데이터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거는 알바 쓰세요. 그런 거는 국민 세금으로 그 고급 인력들 데려다가 하지 말고 네. 현장에 가서 시료 채취를 하고 현장에 가서 그런데 세금 쓰라고 국민들이 세금 주는 거거든요. 현장 가서 시료 채취해서 우리의 돈을 들여서 우리 스스로 분석하고 네. 그래서 결과가 나온 판단해야죠. 것에 대해서 항의할 거 항의하고 네. 설명할 거 설명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최소한의 신뢰가 생기죠. 맞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된다라고 환경단체는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참 정말 슬프게도 여러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12구, 오송 지하차도 참사부터 해서 사실 더 많은 참사들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실패했었던 해경 지휘부 9명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열거한 이 참사들의 지휘부 윗 대가리들 책임 제대로 지고 처벌받았 기억이 없어요. 네. 현장에 출동했던 1, 2, 3 정장 이런 분들이 좀 일부 처벌받았고 그 세월호의 이 선장 이런 네. 분들이 형사처벌을 받긴 했는데 G 라인은 전부 다 처벌 안 받았고요. 1심하고 항소심 끝나고 나서 이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거라서 네. 이런 결과가 거의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왜요? 무죄를 받았거든요. 1심,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 근거가 1심, 2심에서 뭐예요? 무죄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네. 첫 번째 예견 가능했느냐 이게 이제 과실치사의 법리라고 해서 네. 실수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예견 가능한 이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런 사고가 벌어질 거다라고 예견 가능했느냐. 네. 그다음에 회피 가능했느냐. 자,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또 거의 네. 선생님들이 돌아가시지 않도록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회피를 할 수 있는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래요. 사실관계가 어찌 됐든 이걸 다 떠나서 이거는 검사가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를 했죠. 네. 그러면 입증에 실패한 겁니다. 그거를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검찰이 재판부에 제대로 내지 않은 겁니다. 내지 않았거나 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나오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요? 하나는 검사가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거나, 네. 그러면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실은 공소유지를 하지 못했다.
이게 되게 그럴듯한 말이지만 입증 못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패소한다 또는 무죄가 나온 거는 무조건 검찰 책임입니다. 무조건 검찰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공소권 남용이거나 입증, 공소 유지를 잘 못한 겁니다. 저는 신변님의 얘기를 100%는 다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세월호 사고 참사 당시 가장 온 국민이 트라우마를 겪었던 이유가 뭡니까? 구할 수 있었잖아요. 배가 네. 바로 왜 해경부터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바로바로 배 이상이 있었을 때 구조를 하지 않았냐. 네. 왜 배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데 왜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느냐에 네. 대한 의문이에요. 너무 심플해요. 왜 오지 않았는지, 왜 네. 구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잘못이 있겠죠.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휘부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아니, 명령을 온 내릴 국민이 여지가 카메라로 없었다. 보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른다고요? 아, 그런 논리였습니다. 어쨌든 예, 아,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다. 네. 두고두고 그러나 국민들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3부에서는 가수 이승환 씨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